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자연 환경과 생업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업의 목차를 보면 첫 번째는 동아시아의 지형, 두 번째는 농경과 유목의 각 특징, 마지막 세 번째는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의 교류와 갈등의 역사를 중심으로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아시아의 지형입니다. 동아시아 지형이 가지는 특징은 서쪽이 높고 동쪽이 낮은 서고동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동아시아 서쪽에 위치한 이 티베트 고원은 평균 해발고도 4,500m 이상에 위치한 고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티베트 고원에서 다시 동쪽을 보면 이 중국 동부 지역인데 이 지역에는 황허강과 양쯔강이라 할 수 있는 이 창장강 주변에 넓은 충적 평야가 발달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동부의 황허강과 창장강 주변에서 밭농사와 농농사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이 부분은 바로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일본 열도와 타이완인데 이 두 지역은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했기 때문에 화산과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어서 농경과 유목, 그 중에서 농경사회의 특징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경사회는 이 두 지역으로 나누어서 볼 건데 먼저 이 밭농사 지역과 논농사 지역으로 나누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밭농사 지역인데 이 밭농사는 동아시아에서 대략 기원전 7,500년경 중국 황허강 유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황허강이 자주 범람을 했기 때문에 그 주변 토지가 매우 비옥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밭농사 지역은 대략 연 강수량이 400에서 600mm 정도, 그리고 또 논농사 지역에 비해서는 비교적 기온이 낮은 곳에서 이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이 화베이 지방에서, 이 화베이는 우리나라 말로 화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략 황허강 이북을 화베이, 화북이라고 했습니다. 이 화베이와 만주 그리고 한반도 북부 홋카이도에서 밭농사가 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밭농사 지역에서는 비가 내렸을 때 흙이 빗물에 휩쓸려 내려가 버린다든지 아니면 땅의 힘, 즉 지력 소모가 컸기 때문에 조라든지 기장과 같은 잡곡 위주의 밭농사가 먼저 이루어졌지만 점차 소를 이용한 기피가리 그리고 퇴비를 이용한 시비법이 발달됨으로써 밀과 보리와 같은 생산력이 높은 곡물들도 생산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논농사 지역인데 논농사는 대략 동아시아에서 기원전 7,000년경, 여기 7,000년, 7,500년이라는 시기는 학자나 책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대략 이 시기쯤에 시작이 되었구나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밭농사가 황허강 유역에서 동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다면 논농사는 이 창장강, 즉 양쯔강 유역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 창장강 주변에는 늪지대가 많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기에다가 벽실을 뿌림으로써 논농사가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 논농사 지역은 연강 수량 600mm 이상의 비교적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이었고요. 그리고 또 밭농사 지역에 비해서 기온이 높은 곳에서 이 논농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논농사는 대표적인 지역으로 이 화이어강, 여기 황허강과 창장강 사이에 회수라고 하는 화이어강이 있었는데 이 화이어강 이남을 화남이라고 불렀거든요. 이 화이어강 이남의 화남 지역과 그리고 한반도 중남부 그리고 일본 혼슈 이남에서 이 논농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어서 이런 농경사회의 특징을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농사의 결과, 이 수확물은 식량으로 또는 옷감의 재료로 활용되기도 했고, 농사를 지음으로써 열심히 그곳에 물을 주고 거름도 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정착 생활이 이 농경으로 인해서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농사를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물이라고 했었거든요. 이에 따라 이 수리시설, 댐이라든지 저수지 설치와 같은 이런 대규모 인력 동원이 바로 이 농경사회에서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착 생활이 가능하고 이러한 대규모 인력 동원을 이끌어내기 위한 리더의 권한이 상당히 컸다라고 했었거든요. 이에 따라 소수의 지배층이라 할 수 있는 이 군주의 권한이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이런 대규모 인력 동원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농경사회에서는 사회 조직과 국가 조직이 점차 발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어서 유목사회의 특징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경 사회에 비해서 비가 적게 오는 이 연강 수량 400mm 이하의 그리고 또 기온도 낮고 고지되었기 때문에 농사 짓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에 따라서 가축들에게 풀과 물을 먹이기 위해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역을 이동하는 이 유목 생활이 전개되게 됩니다. 이 유목 가옥으로, 이동식 가옥으로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게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이 게르 자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유목 사회에서 유목민들은 이 의식주 대부분의 물품을 이 가축으로부터 얻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고기라든지 유제품을 통해 식량을 얻기도 했고, 이런 가축의 가죽을 통해서 옷을 만들어 입는다든지 아니면 집을 짓는다든지 아니면 가축의 배설물을 통해 연료로 이용한다든지 의식주 대부분의 물품을 가축으로부터 얻게 됐고, 또 수렵이나 물물 교환, 약탈 노도도 이런 생필품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평소 부족 단위로 생활을 했거든요. 농경은 한쪽에 정착을 해서 살았다면 이들은 풀과 물을 찾아 가축을 데리고 이동을 했기 때문에 부족 단위로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런 부족장의 권한이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고, 이런 부족의 추대로 이루어진 군주권, 물론 군주권이 컸지만 농경 사회에 비해서는 비교적 그 권한이 약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부족 단위로 이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부족장의 권한이 큰 것이 바로 이 유목 사회의 특징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목민들은 말을 타고 빠르게 이동을 하고 정복을 했기 때문에 동서 문화 교류와 교역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농경 사회와 유목 사회의 교류와 갈등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들은 정말 철천지 원수이면서도 정말 서로 도움을 많이 주고받는 그런 사회라고 할 수 있거든요. 먼저 교류의 역사인데, 이 농경 사회와 유목 사회는 바로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역사적으로 전개가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목 사회에서는 이런 곡물이라든지 농작물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농경 사회에서는 고기나 가죽 등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들 두 물품을 물물 교환하는 상호 보완적 관계가 이루어지게 됐고, 또 물물 교환의 과정에서, 갈등의 과정에서 유목사회의 문화가 농경사회에 전파되게 됐으며, 농경사회의 문화가 이 유목사회에 서로서로 전파되게 됐습니다. 그중 예시로 유목사회의 문화가 농경사회에 전파된 예시는 바로 바지라고 했었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있는 바지는 말을 타기 위해 편하게 입는 옷이라고 할 수 있는데, 유목민들이 입던 옷이 바로 바지라고 할 수 있고, 또 꼬치구이라든지 말 위에서 안장이나 등장 또는 의자에 앉아서 이런 작업을 하는 것도 유목민의 문화가 바로 이 농경민, 농경사회에 전파된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교류의 역사를 봤다면 이어서 갈등의 역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유목민들은 뛰어난 이 말을 타는 기술, 즉 기마술을 이용을 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이 짧았고 또 전투력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에 따라 생필품이 부족할 때 이 농경사회의 농경민들을 공격해서 재산 등등을 빼앗는 이 약탈이 성행했거든요. 그리고 또 생활 근거지를 놓고 서로 충돌을 한 결과 서로 비판하고, 오랑캐라고 한다든지 이 약한 놈들이라고 한다든지 서로 비판하고 또는 얕잡아보는 그런 갈등의 역사가 전개되게 됐지만, 어쨌든 이들은 교류하면서 갈등하는 그런 역사가 이 농경사회와 유목사회에서 이루어졌다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연 환경과 생업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좋은 수업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업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